구독자 70만 명에 가까운 유튜브 채널이죠. 빨간 아재의 주인장 박효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네. 박사님 처음 뵀는데 명함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본부장 명함이잖아요. 왜냐면 빨간색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보고 했는데 네. 빨간 아재니까 빨간색을 쓰신 거죠? 예. 네. 네. 안 그래도 이 빨간 아재라는 채널명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으시기도 했고.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또 오해해서 또 도움이 되셨던 순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MC 장호께서는 전에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채널 이름에 대해서. 네네네. 어떤 이름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인데 오랜만에 받네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중도 또는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사, 방송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유튜브에서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와서 빨갱이라고 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바엔 내가 그냥 빨갱이 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성장보다 복지, 뭐 예를 들면 개발보다 환경, 그리고 대립보다는 평화,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 빨갱이 할게. 빨갱이 좋은 거네.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냥 빨간 아재라고 지었고 네. 지금 내 명함 때문에 이제 뭐 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언제부터 빨간색을 썼다고요? 그렇죠. 네. 원래는 네. 얼마 안 됐죠. 아니 70년 동안 빨갱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빨간색도 찾아오자 뭐 이런. 네. 그리고 MC 장원님하고 네. 두 분이 사실은 구면이시고 방송도 한때 네, 같이 하셨다면서요. 아니 네.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네. 한 번 뵀어요. 예. 네,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사 유튜브계 한석규라고 부르거든요. 그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네. 삼박자를 고루 갖추셨다 보니까 네. 너무 외면평가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멋있으세요. 실제로 뵈면 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빨간 유튜브를 구독하는 이유는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법정 실황 중계를 누구보다 맞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네. 차 안에서 하는 라이브. 그러니까 네. 되게 현장감 있고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그 재판 방청기를 좀 네.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딱히 계기랄 건 없고 뭐 전혀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2019년에 정경심 교수 재판 시작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뭐 몇십만 건의 보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다 사실일까? 법정에 가서 직접 보고 싶었고 제가 뭐 기자 생활할 때도 법정 취재를 많이 했었기 네. 때문에 법정에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은 거죠. 음. 근데 들어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됐던 수사 과정에서 보도됐던 것과는 내용이 딴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뭐 계속 그 이후에 진행된 그 관련 재판들 지켜보게 됐고 오버랩 되면서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 네.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런 분들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 재판도 좀 보고 얘기 좀 해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늘었고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 뭐 전혀 계획한 바 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가져가서 이렇게 치거든요.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구술을 이렇게 취재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노트북 가져가서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출입 기자가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을 못 하고요. 네. 저는 그냥 노트에다가 다 예, 적으셔야 그냥 되는구나 직접. 펜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아까 뵈니까 이게 멍이 아까 이렇게 드셨다고 하시던데. 굳은 살이 베기셨구나. 제가 펜을 여러 가지 펜을 써봤는데요. 요 펜 하나만 쓰는데 네. 이게 하루 종일 이제 메모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이 펜 하나를 다 쓸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를요? 네, 다 적어야 좀 되니까. 아파서 그나마 여기 손잡이에 좀 고무가 있고 조금 손잡이가 편해요. 네. 요 펜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제일 또 놀란 게 저도 이제 기자지다 보니까 법정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네. 나와가지고 기사 쓰려고 그러면은 그 노트북으로 정리하고 기사 쓰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보통 공판이 끝나면 1시간 정도 있다가 라이브 방송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를 평균 들면 뭐, 그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차 안에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켜서 하거나 경내에서 법원이 보이는 전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원고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딱 정리되기가 네.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쟁점이 좀 다양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복기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 다뤄지겠구나 어떤 게 쟁점이겠구나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을 계속 팔로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내용을 들어도 좀 이해도가 다르죠. 이해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이해도가 달라서 계속 재판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이해도가.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 나와서 다시 막 서치하고 자료도 뒤져보고 전에 메모했던 거 다시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간을 네. 갖고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쟁점이 확실한 경우, 간단한 경우에는 끝나자마자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뭐 1시간 이상씩 차 안에 앉아서 자료를 다시 뒤져보기도 하고 뭐 그러죠. 네. 네. 워낙 이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판이지만 거기서 나왔던 증언이나 뭐 검찰 측 주장 같은 것들이 다른 재판에서는 또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고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짚어내 주시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내내 그 재판 그 내내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저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좀 많은데 어떠신가요? 진짜 내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 그 찾아내기가 워낙 가끔 눈에 어려워서.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증인이 다른 재판에 출석했었는데 그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검찰의 주장이 또 그럴 수도 있고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이재명 대표 기소하기 전에 대장동 위례 사건 기소하기 전에 먼저 기소를 했던 게 민주연구원의 김용 전 부원장. 네. 그래서 그 사상 최초로 검찰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하고 네. 난리가 난리가 났었던 났었죠. 그 사건이죠.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뇌물 사건이 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했다. 네.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는 유동규한테 뇌물 수수했다. 네. 그런데 유동규 씨가 정진상 김용에게 처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날이 네. 2013년 2월이에요. 떡값 1,000만 원씩 줬다. 네. 남욱한테 돈을 처음 요구를 한 건 3월이거든요. 네. 근데 요구하지도 않은 시점에 남욱이 2천만 원을 가져와서 어. 나 안 쓰고 이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줬다. 네. 이게 기소가 됐어요. 네. 김용 정진상이. 네. 근데 유동규 씨가 정진상 전 실장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김용한테 1,000만 원 준 거는 내가 쓴 건지 헷갈린다고 이래요. 정진상 법정에서. 네. 그 발언 때문에 김용이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 대목만. 그 그 일부 어. 무죄.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얼마나 부실하게 기소했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런 증거 정황도 없이 유동규 말 한마디로 기소했다는 얘기예요. 네. 얘가 헷갈린다니까 그게 무죄예요. 그 기소까지 된 건인데 당사자는 그거에 대해서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네. 게 법정에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떡값 줬다는 게 뭐 설에도 주고 추석에도 주고 이듬해 설에도 주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준 거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신빙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규가 나머지는 줬다고 하니까 유동규 말만 믿고 또 유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검찰은 늘 뭐 국회에서 뭐 답변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법무부 통해서 답변할 때 보면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건이 없을 정도다. 한 줄 한 줄 공소장 한 줄 한 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법정에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네. 말 한마디로 오락가락하는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야권 인사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국 대표나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 총괄적으로 일단은 두 사람의 재판을 보면서 어떤 점은 좀 같아 보이고 어떤 점은 달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점이라면 한 명은 여당 인사였고 한 명은 야당 인사죠. 그렇네요. 예. 조국 대표가 기소할 때는 여당 인사였습니다. 네. 여당 측 인사. 네. 이재명 대표야 지금 뭐 야당 대표고. 다른 점이 있다면 조국 대표 때만 해도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지는 않았어요. 묶어서 한꺼번에 기소했죠. 네. 그래서 뭐 입시 관련 사건 또 무슨 뭐 재산 신고나 뭐 주식 투자 관련한 사건 그리고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직권남용 사건 그거는 동부지검에서 정부에서 수사한 따로 사건이거든요. 했죠. 예. 그거 다 묶어서 기소했단 말이에요. 대법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살라미식 기소를 하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듯이 법정에 연금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중질환을 유도하는구나. 네. 아니 당대표 역할 제대로 못하잖아. 일주일 내내 법원 가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당대표직 내놔. 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려고 하는 건가? 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통점은 2019년, 20년에 조국 대표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봐왔던 일이 지금도 법정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검찰의 수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관련자들, 관련 뭐 그 업자들 쉽게 얘기하면 업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요. 그러면 수사가 끝났으면 기소를 하든지 네.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만 해놓고 기소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을 조국 정경심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내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신분이 취약한 상태잖아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기소를 할 수 있는 신분에 처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이 증인 신청해가지고 법정에 나왔을 때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검찰 눈치를 네. 보겠죠. 이 콧뚜레를 깬 거예요 검찰이. 톡 치면 일로 따라오게. 네. 심지어는 안 땡겨도 먼저 눈치 보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 사모펀드 사건이었잖아요. 네. 사모펀드 사건에 뭐 처음에는 정경심 실소유주 설 막 이랬는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실소유주 누군지 거의 밝혀졌거든요. 정경심 아니라고 판결로 이미 확인이 됐고 익성 이봉직 회장과 그 일당들이 실소유주예요. 거의 밝혀졌어요. 근데 기소 안 하잖아요. 피의자로 입건만 해놓고 왜 기소 안 해 하니까 순차적으로 할 거야 인력이 부족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소했다는 얘기 못 듣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도 똑같아요. 관련자들, 업자들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두고 일부는 기소를 하고 일부는 쥐고 있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서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원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 법원이 그 사람이 진술이 번복됐을 때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제 이런 구도가 2019년, 20년에 봐왔던 이 법정 풍경이 지금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저는 뼈 아픈 게 그때 조국 대표나 정경심 교수 사건 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역시 검찰의 권력은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테니까 재판 준비를 하면 되지만 기소가 안 된 상태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든 지금 기소 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불확실성이. 당장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양형 기준 최고형인 3년형을 네.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 김진성 씨 아닙니까? 내가 위증했소이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김진성 씨가 본인이 받고 있는 이 위증 사건 말고 한 3건이 더 있었어요. 뭐 알선수재, 무슨 뭐 사기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범이 기소가 돼서 항소심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도 김진성 씨는 기소가 안 됐고요. 네. 처분이 안 됐어요.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쥐고 있는 게 한두 건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법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다른 이 범죄 혐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정도 검찰의 요구에 맞춰서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 있잖아요. 네, 여지나 가능성. 네. 그거를 법원이 판단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빨간아재 유튜브를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찾고 보는 거는 그 기성 언론에서 그 재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기 네. 어려운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도 되신 겁니까? 수사 그 제가 재판 방청하고 소식을 전해드린 것이 이제 5년 전 2019년이니까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와 정말 쓰나미처럼 기사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와 네. 관련된 언론 보도가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건이다 100만 건이 넘는다 얘기를 하지만 10만 건이라고 치자고요. 10만 10만 건 중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은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몇 %나 있을까요? 당시 저는-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기사들. 네. 아무리 후하게 쳐봐도 절반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반 20-30%도 안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정경심 실소유주 코링크피 정경심 실소유주. 이거 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 네네. 기각됐어요. 네. 무슨 뭐 조국이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가로등 전멸기 사업에 무슨 특혜를 주고 그걸로 네. 대선 자금 만들고 아 기억납니다. 뭐, 예. 네. 이 완전 가물가물하게. 까맣게 그죠? 잊어버렸어요. 완전 사라진 사건, 사라진 말도 안 되는 보도잖아요. 의혹이 네. 완전히 인계철선 끊어진 것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네. 근데 이들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 확인되는 진실이 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코링크피 뭐 정경심 실소유주고 조국 장관이 뭐 코링크피를 활용해서 뭐 대선 자금을 모으고 그랬다면서요. 네. 조국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기소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또 하나 이거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청문회 당일날 인사청문회 당일날 정경심 교수 기소했잖아요. 야밤에 뭐 공소시효 네. 도가 문제 때문에. 네, 네. 그날 기소돼 있는 9월 6일자 표창장 위조 혐의 무죄 나온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이 2장이에요. 하나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기소했던 그 사건이 있고 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한 게 있어요. 아. 그게 뭐 이 그 강사교실 PC의 이 파일 조각들을 이용해서 위조를 했다라는 게 하나가 네. 있고 9월 6일에 기소할 때는 뭐 소환 조사 한 번 없었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네.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공소장에는 도장을 찍어서 위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근데 육하원칙 중에 무엇을 표창장을 이거 하나만 빼고 다 다른 거예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다른 거예요. 변경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공소장. 새로운 공소장을 새로운 걸 만들어. 써왔구나. 재판부가 허락을 안 했죠. 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기존의 공소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 해야죠. 기소를 하면 돼요. 근데 못 하는 거야 9월 6일자 공소를 취소를. 왜? 그거 취소하면 9월 6일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그냥 유지하고 항소심 가서 다툴게요. 그리고 공소장 2장을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항소심 가서 뭘 다퉈요. 9월 6일자 공소장 무죄 판결 받은 거는 그 뒤로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9월 6일에 기소한 게 유죄가 나온 줄 알죠.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도 이런 걸 안 다루죠. 근데 추가 기소를 또 법원에서 받아줬네요. 사실 비탄 받아줬어요. 예, 사안인데. 그거는 받을 네.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사실 검찰이 동일성이 그렇게 유지가 안 주장을 된다는 했구나. 이유로 그러니까 법원의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되치기해서 그럼 다시 낼게 다른 사건이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 대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간의 정치권에서는 이제 11월에 이제 선고가 2개 사건이 있다 보니까 흔히들 말하는 뭐 이제 사법 리스크 11월 위기론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금 네. 그 재판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예. 방청을 꽤나 하신 거죠. 예, 예. 네. 근데 11월에 유죄 판결 나오면 그게 위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네. 유죄든 무죄든 대법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재판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게 재판 시작한 지가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꽤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진척도 이런 거는 체크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개가 동시 진행 중이잖아요. 네. 뭐 대북 송금 사건은 최근에 기소됐으니까 아직 뭐 첫 공판도 네. 시작이 안 됐고 가장 이제 큰 덩어리인 대장동 위례 네. 성남 FC 백현동 이렇게 4가지가 묶여 있는 사건. 그 사건 기소된 게 1년 반? 네. 1년 반 됐어요. 근데 4개 파트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장동 재판 그러잖아요. 그렇게 흔히들 네. 부르죠. 네.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아직. 순서상 네. 아직 예. 위례 관련한 부분만 다뤘고 내일 대장동 파트 시작합니다.
위례만 1년 반 했어요. 네. 그럼 4가지가 묶여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건 네.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6년 해야 돼요. 이런 20만. 속도에 비춰보면 네. 사건을 낱개로 나눠 1년 반씩 네, 4개 사건을 한다 치면. 근데 검찰도 네. 할 말이 없는 게 나중에 백현동을 추가 기소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렇죠. 본인들이 병합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재판 지연된다고 누구 욕할 처지가 못 돼요. 검찰 스스로가 병합 신청을 했던 네.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11월에 선고가 있는 게 하나는 선거법 사건이고 2년 구형이 됐고 하나가 이제 위증교사 사건 3년 네. 구형된 15일, 25일 각각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 사건이 가장 기소된 지 오래됐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이제 1년 됐고요. 각각 2년, 1년 만에 이제 1심 선고를 하게 되는데 뭐 결과를 예단하라 그러면 어렵죠. 그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선고 결과를 예단하는 거 어려운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이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연내에 또 결정이 되는 건지 또 파기환송 가능성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데 물론 결과 예단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재판을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체로 네. 대법원 이제 그게 대법원에 올라간 지 이제 한 6개월 남짓 지난 것 같거든요. 올 3월인가 4월 항소심 선고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뭐 한 6개월째 무슨 뭐 상고 이유 및 법리 검토 개시 중 뭐 이렇게만 그냥 나와요 기록이. 근데 그 사건은 뭐 예단을 하자는 건 아니고 감히 주장을 하자면 이 법리적으로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사건이 딸이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냐. 뇌물은 무죄 판단 받았고 검찰은 여전히 뇌물도 유죄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상고를 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원심에서 이제 유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거는 아비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논리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최근에 김건희가 받은 거는 직무연관성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보면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뇌물이죠. 근데 직무연관성 없어도 처벌하라고 만든 게 청탁금지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직무연관성을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사건 보면은 가장 협소하게 뇌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죄, 무혐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당사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네. 배우자가 받은 거를 당사자가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 그렇죠. 조항이 거기에 있어요. 처벌하게 돼 있죠. 네. 근데 딸은 아예 언급이 없어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아 네. 비슷한 논리 구조로 본자면. 네. 네. 근데 심지어는 공개된 장학금 수여식을 하면서 받은 장학금인데 그게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청탁금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된다. 그럼 대한민국 공직자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요. 장학금 심지어는 받았다가는. 공직자들이 네. 대학원 야간 대학원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장학금 받으면 큰일 그럼 납니다.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 장학금 말고 가방 줘야겠네요. 예. 가방도 주면 아니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방 이제 문제처럼. 법리적인 논쟁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직권남용 사건. 네. 그거는 청와대 특감반 이게 한참 지난 일이라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텐데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유재수에 대해서 비위 혐의를 감찰을 하다가 조국이 그걸 감찰을 무마시켜줬다 이런 혐의였어요. 네, 맞아요. 직권남용은. 네.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이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단순히 행정요원이냐 네. 그들만의 독립된 직무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에요 법리적으로. 그 해석 갖고선 네. 논란이 있었죠. 그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법리적인 해석이라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 민정수석을 하고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확인서 또는 의견서도 제출했어요 법원에. 네.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 상부심에서 이 법리적인 쟁점에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일부 대목에서 최소한
파기환송 가능성도 다분하다. 네. 네, 감히 그렇게 아니 이렇게 보면은 재판을 꼼꼼하게 보시는데 네. 제가 얘기를 아까 이제 그 방송 전에 들어봤더니 실제로 요즘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재판에 못 가시는 일들이 왕왕 생긴다고요? 저 내일 재판 못 들어가요. 아니 그게 어떻게 추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전 추첨을 해요. 네. 한 일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응모를 하면 네.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들어가는 거고 네. 당첨이 되면 거기 앞에 이제 미리 가서 한 30분 전에 줄 서가지고 방청권 받아서 들어가요. 네. 예전에는 그리고 구교전님도 법정 출입 많이 해보셨다니까 네. 예전에는 뭐 자리가 부족하면 서서도 방청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네. 좀 그게 이렇게 공개 방청- 재판의 방청이 취지에 되면서, 맞죠.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뭐 거리 두기 때문에 네. 방청 일수를 제한하고 이렇게 음. 띄워 앉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2020년에 조국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는 법원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오프라인에서 방청권을 추첨했어요. 사람들 직접 다 와서 하루 전에 가서 응모하고 네. 그 자리에서 복권 추첨하듯이 당첨 근데 결과 그건 확인하고 정말로 참석 의지가 있는 분들만 했을 것 같아. 그거는 그렇죠. 네. 예. 그 전에는 그 추첨이라는 게 없으니까 줄 섰죠, 뭐 그냥. 예. 줄 섰는데 경쟁을 하느라고 하루 전날 저녁에 와서 밤새 거기서 줄을 서기도 하고요. 그나마 본인이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방청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추첨을 하니까 뭐 응모를 했는데 방청권에 당첨이 안 되면 뭐 용쓰는 제조 있지 않는 한은 방청을 못 해요. 그래서 내일 대장동 재판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유동규 씨 증인신문 시작되는데 내일 방청을 못 하게 됐고 이재명 대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도 방청을 못 했어요. 그 사후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현업 그 기자와 같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자라고 호칭을 계속 드리는 건데. 저는 기자라는 직함을 저한테 붙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 그냥 시민이 좋습니다. 아 시민이 아, 네. 좋으신가요? 예. 인사 드릴 때마다 기자님이라고. 아 저도 하는데. 그냥 기자님이 익숙한데 다른 그러니까 방송에서 익숙하니까. 보니까 네, 아, 기자라고 호칭을 예. 하더라고요. 뭐 국장님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기자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거야 뭐 그냥 사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라 괜찮은데 공식적으로 제가 무슨 기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그래서 왜냐면은 그 우리 정치 현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좀 묻는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조금 드려도 되겠죠? 네. 네. 그 보니까 이제 재보선 국면에서 네. 그 야권 내에서도 경쟁이 좀 최근에 일어났어요. 보니까 이제 전남 영광이라든가 곡성 같은 경우에 금정은 단일화가 됐지만 굉장히 세게 붙는 양상인데 그 흔히들 이제 지난 총선만 해도 지민비조라든가 경쟁적 협력관계 이런 모토가 좀 있었는데 달라진 형국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당장의 재보선보다 차기 대선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야권의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거를 자타공인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조국 대표도 그 부분은 부인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지자들이 이러저러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의견 피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이 넓히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차이를 벌리는. 네. 지난 대선 앞두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이재명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하다 이재명을 비토하다가 넘어서서 차라리 윤석열 찍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걸 세간에서는 무슨 곤충 이름을 붙여서 붙였었죠. 예. 부르기도 했고. 근데 지금 또 그 다음 돈 단계로 트라이로 불렀었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조국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견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아나면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이번에 부산금정에 단일화하고 나서 조국 대표도 이제 원팀 강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단일화 전부터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제2의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 대표들의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지금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틈을 파고드는 세력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 관리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저희 대화가 이제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현안 재판들 얘기 많이 했는데 원래 기자 시절에도 재판을 많이 들어가는 기자였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혹시 그 유무죄가 나기도 하고 유죄가 나기도 하고 때는 무죄가 나기도 하는데 가장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재판이 있었습니까 혹시?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 생활할 네, 때요? 기자 생활 하면서. 없었어요. 그때 무슨 뭐 이 재판이 기억에 오래 남고 제가 취재해서 형사 사건이 돼서 재판까지 네, 가는 그런 경우는 경우가 있었겠죠. 왕왕 네. 있었지만 뭐 지금처럼 이런 무도한 그 사건은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아마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도 이런 사건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검찰이 이 조사실에서 네. 어떻게 진술 조서를 왜곡하고 증거를 오염시키고 하는지를 판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죠, 대체로. 그러니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검사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해요, 대체로. 근데 이 재판은 제가 방청석에 앉아서도 훤히 보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네, 네, 좀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인이 나와요. 본인이 불법 영업을 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검찰 조사관들이 와서 불법 영업 이거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자필 진술서 쓰라고 해요. 근데 자필 진술서의 내용이 이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막 들어가요. 그 목차를 검찰 조사관이 정해줘요. 5개 목차 쫙 나열을 하고 내가 평소에 쓰지도 않은 단어가 막 들어가요. 그 뭐 이재명과 관련된 거죠, 물론. 이거 증거 위조 아닙니까? 또는 증거 위조 교사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최근에 이 그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녹취 파일이 처음으로 재생이 됐어요. 네. 검찰은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석 씨하고 통화하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2019년 1월에 이 김진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이에요. 근데 그 검찰이 기소할 때 근거로 삼았던 이재명 김진성 간의 통화 녹취 파일과 이 신재원 변호사 김진성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은 출처가 같아요. 김진성 씨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나온 파일이에요. 아, 네. 검찰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갖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이 변호사하고 통화한 녹취 파일은 제출 안 해요. 불리하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증거로 제출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수사 기록 목록에도 누락시켜요. 거기에는 녹취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호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야, 녹취록이 있으면은 원본 녹음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검찰이 없다고는 못 하니까 결심 공판 직전에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확인하고 이거는 무죄 증거로 제출해야 돼. 그래서 거꾸로 변호인이 탄핵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조사 때 이 녹취 파일을 재생하지 못하고 결심 공판 때 변호인의 최후 변론 시간을 할애해서 이 녹음 파일을 재생을 한 거예요. 검찰이 이거 증거잖아요. 유죄 증거든 무죄 증거든 그 증거를 감춘 거 아닙니까? 이거 증거 은닉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피고인이 이재명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구속사유돼요. 엄청나게 큰 죄죠. 중죄죠. 근데 검찰이 그렇게 했을 때 처벌받습니까? 징계받습니까? 최소한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재판부는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판결로서 제동 걸어줘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싶어요. 검찰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판사들도 이 특수부 검사들,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이 어떤 행태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그 재판 하고 있는 사람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거를 판결에 반영해줘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효정 기자님과 함께 법정 실황 보도와 전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처음 함께 하셨는데 혹시 향후 활동 계획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획 없이 가는 게 그냥 제 계획이에요. 어쩌다 보니 네. 뭐 의도치 않게 무슨 재판 방청 전문 유튜버 뭐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할지 좀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보선을
2차 정권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차 정권 심판은 다음 지방선거가 아니고 그 전에 대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역할도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혹시? 네, 뭐 저도 네. 아니 네. 보기에는 사실은 저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동갑이에요. 되게 동안이시죠. 네, 5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구 기자님하고 동갑입니다. 네. 이동갑. 알겠습니다. 네.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구독자를 향해서 뛰는 여정입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